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정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게 될 텐데 어떤 지표를 활용하게 될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그러한 점수를 가지고 어떤 영역의 반영 비율을 주나, 그러니까 내가 잘 나오는 그런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내가 유리한 대학이겠죠. 그런 부분도 보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시를 또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떠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잘 보시고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수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현재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시 6개의 대학을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6개의 대학을 잘 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이죠. 방향 잡고 대비하기라고 했는데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군별로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 부분이고요. 또한 수시 미충원 정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서 모든 대학은 선발 인원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수시에 뽑기로 했던 모집 인원을 전부 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 6장의 원서를 쓰지만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을 가지고 충원을 시킵니다.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다 모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수시에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넘어옵니다. 정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발표된 인원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갖고 보면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연세대 195명, 고려대 91명이 정시로 넘어왔다, 이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정시의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매년 2월은 된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교육에서 발표한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집권 가나 다 별로 각 한 번씩 3번을 쓸 수 있다. 수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지만 정시는 3번이고 이 3번이 군별로 하나씩 3번이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부분 수능 100으로 뽑는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100이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도, 내신이 떨어져도, 아주 나빠도 수능이 좋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에 좀 실패한 학생들이 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대학이죠.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또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죠.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대학이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뽑을 때 수능 점수를 환산하죠. 그래서 환산점이라고 합니다. 환산 총점을 갖고 학생을 뽑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부분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죠. 늘고 있죠. 정시 모집이 전국적으로 보면 인원이 좀 줄어요. 비율 축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은 좀 감소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 쪽만 보면 오히려 조금 느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은 약 20.4% 정도 해당이 되고요. 전년 대비하면 약 2,800명 정도가 줄었던 이런 부분이고 수도권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3년간 정시 수능이지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작년에 약 72,000명, 한 21%를 뽑았는데 올해는 69,453명, 비율적으로 보면 0.6%가 좀 줄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좀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수도권 쪽도 인원은 줄지만 비율은 수도권 쪽이 좀 느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시 모집 민원인데요. 군이 있죠. 군이 있는데 이제 서울대의 경우는 나군에 있습니다. 지역균형으로 136명, 일반 전형으로 1115명 이렇게 둘로 나눠서 뽑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특이한 게 이제 고려대가 그런 경우죠. 교과 432명, 일반 1089명. 이 교과가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서울대 직윤이나 고려대 교과 전형이 바로 내신을,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느 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학은 군을 지정해서 그 군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군에 있나, 왜? 군별로 하나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준비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력군이 가군인지 나군인지, 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이 주력군인 거죠. 세종대는 나군이 주력군이고, 또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가나군을 고르게 또 분포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좀 살피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활용 지표, 이 부분이 이제 수능 전형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 대학에 따라서 활용 지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인지, 보통 수능이 어려워질 때,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지는 영역의 표준 점수는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걸 잘하면 표준 점수는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좀 어렵든 쉽든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100부터 0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든 쉽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0분위이고, 어렵고 쉽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운 과목을 잘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요. 내가 그 어려운 과목을 좀 못해갖고 표준 점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대학은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 여기서 일부 대학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목당 편차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탐구 영역의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 맞았을 때 100분위나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100분위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자체에 만듭니다. 그것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대학이 자기 대학의 그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보면서 환산점을 좀 구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용 지표를 갖고 대학을 구분하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반영하는 영역은 국어, 수학, 탐구예요. 이것을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높낮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다음 100분위를 반영하는, 100분위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렵든 좀 쉽든 영향이 없는 그런 점수가 100분 점수입니다. 100분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을 보시면 되고요. 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또 동시에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100분위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 주로 이제 서울권이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일 텐데,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리대, 고대 이런 대학들이죠. 쭉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고, 인천의 인하대, 또 거점 국립대학으로 전북대, 충남대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발표된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활용해서 대학이 자체로 만든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등급을 보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해서 등급만. 그러니까 등급을 보는 대학들은 자신의 그 성적이 등급 컷에 걸려서 좀 상위 등급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또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환산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탐구 영역 만점자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2024년도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2024년도입니다. 2025는 수능을 봐야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과목이 달라지느냐는 매년 수능의 문제의 난이도나 그 문제를 지원하는 인력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문 쪽에 사회 탐구 과목을 보면요. 이게 지금 다 맞았을 때 이야기예요. 다 맞았을 때 정치와 법과 경제는 다 맞았을 때 100분이 100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73점인 거예요. 73점인 거.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려우면서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94예요. 그러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다 맞은 애가 윤리와 사상을 갖고 지원하면 94점이 되고 정치와 법은 100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사실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자, 윤리와 사상을 본 아이가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는 63점인 거죠. 정치와 법은 다 맞으면 73점이에요. 몇 점 차이? 10점 차이예요. 이 10점 차이는 사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상위 학과라면은 이것은 극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과탐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 과목의 경우 작년에 화투나 생투를 봤을 경우 다 맞으면 100분이 100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이 나왔는데 지구과학 2는 98이 나온 거죠. 2점 차이가 난 거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좀 심각했죠. 화투를 봤을 때 80점이 나오는데 다 맞았을 때예요. 물리나 화학을 봤을 때 69점이 나오는 거죠.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예요? 거의 10점이 넘잖아요. 11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해버리면 이 화투 본회하고 물안 본회는 11점 차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상위학과면 이거는 뭐 붙을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이 바로 이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반영하느냐에 따라 유불이 확 달라져요. 아이가 거기서 다 맞았는데 그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야 화투야 나는 그런 80점을 반영해버리면 이거는 다른 과목 다 맞은 애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이냐 100분위 반영이냐 아니면 변표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탐구 영역의 그런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대학이 이 설정을 합니다. 작년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카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 저쪽에 100분위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쪽을 지원한 아이들은 100분위가 100이면 그냥 70.71을 주는 거예요. 과목에 따라서. 자연과학 공학은 71.5를 주는 것이고 간호 인문 쪽은 70점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된 게 예를 들면 뭐 80점, 70점 하더라도 그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가지고 저 점수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 차이가 크지만 변표를 착용하면 그 간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100분 다 맞았는데 100분위 100이 나오지 않는 과목은 100분위를 가지고 변표를 주기 때문에 점수가 100인 아이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탐을 통합해서 사탐을 받든 가탐을 받든 100분위가 100이면 70.7, 99면 100분위가 99면 69.17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사탐본회랑 가탐본회를 분리해서 100분위가 100일 경우 가탐본회는 71.59, 사탐본회는 70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탐에서 100분이 100 맞은 애하고 사탐에서 100분이 100 맞은 애는 점수 차이를 약 1.5의 차이를 준 거죠. 그래서 가탐본회가 좀 더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학마다 변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따져서 내 점수의 총점을 구해서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것. 이것이 수능 전형, 바로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기준도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시 영역을 가지고 부여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이 학생이 자연 계열이냐 아니면 인문 계열에 따라서 그 계열에 따라서 부여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또 영역이나 개혁을 모두 분리해서 또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또 사탐이냐 가탐이냐 또 미적이냐 이런 걸 보느냐에 따라서 또 분리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변표를 사용을 하되 그 대학이 지원하려는 대학 계열에 따라서 변표를 구분해서 점수를 주는 것인지 내가 취득한 응시 영역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대학이 그 영역을 얼마만큼 반영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 내 취득 점수의 0.4인 거죠. 국어는 33.3%, 탐구는 26.7%, 영어는 그냥 감점. 다 맞았으면
뭐 100점이라면 감점 이렇게 주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이면 0.5, 3등급이면 1 이렇게 0.5점씩 감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좀 낮죠. 한 10%, 2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예 가산이나 감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 학과가 몇 프로를 반영하는지 그러면 그 과목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인문 쪽이었고요. 자연 쪽을 보면 대부분 수학이 강하죠. 수학이 한 40% 정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영어의 반영 비율은 좀 적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어느 과목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 취득 점수의 반영 비율을 곱해서 환산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잘 해야 환산 전체의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이제 인문 계열이나 인문 계열의 어떤 상경, 경영 경제학과들 또 자연 계열 쪽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대부분 높다. 그러니까 경영 경제 쪽, 그러니까 상경 계열을 가는 학생이나 공대, 자연대를 가는 학생들은 수학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희대의 경우를 그냥 예를 들은 건데요.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이 35%죠. 여기 보시면 국어 30%. 그러니까 인문 계열에서 상경 쪽이 수학이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수학보다 국어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계 쪽은 그냥 수학이 높죠. 35%로 되어 있고 예체능은 수학이 들어가지 않죠. 국어, 영어, 탐구만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인문 쪽도 어떤 사회 이쪽은 수학의 반영률이 높다. 또 자연 쪽은 당연히 수학이 높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수능 공부할 때 시간 배분이나 작전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가중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의 비율을 갖고 따져보면 경희대학교 인문에서 이제 사회계열 이쪽 상경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국어가 1이라면 수학이 1.4가 되는 거고 영어가 0.6 정도의 반영 비율이 된다. 인문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수학이 1이라면 국어가 1.4인 거죠.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자연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국어가 0.8이면 수학은 1.4의 차이가 더 크죠. 이런 부분. 탐구는 1.2. 이러한 반영 비율이 있다. 내 취득 점수에 그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환산점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 요 대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확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올해는 그게 좀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이제 이러한 대학들이 미적 기하를 필수 반영.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보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대학들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시립대 뭐 등이 있고요. 경기 인천에 가천대, 가톨대가 있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또 대학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수능을 원서를 쓸 때 미적 기하가 필을 반영한 대학인지 아닌지도 잘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과탐을 필수로 반영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이것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올해도 아직 남아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탐구에서 사탐, 과탐 관계없이 다 지원하는 대학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대학들은 탐구 과목에서 과탐을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가톨대, 고려대, 뭐 서울대 비롯해서 경기 인천의 대학들 또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일부 학과에 또 이렇게 과탐을 필수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확동이나 미적 기하를 어떤 과목을 응시하든 전부 지원할 수는 있는데 미적이나 기하를 본 학생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는 거죠. 가산점. 예를 들어 강원대는 100분위에서 그가 취득한 100분 점수에 3%를 주는 거예요. 3%, 삼육대 5%. 또 상명대 어떤 학과들은 10% 이렇게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 학과마다 좀 다른 또 국민대, 동국대는 표준 점수에 3% 이렇게 줍니다. 주기 때문에 수학은 아무래도 미적 기하를 봤을 때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가산점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탐, 과탐 관계없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과탐을 본 그런 경우에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사회탐구 과목당 4점을 주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과목당 4점. 그러니까 역으로 가면 이것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는 과탐일 경우 3%,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에 1과 2가 있는데 과탐 2를 봤을 경우 한 과목에 3점, 2 하나 봤으면 3점, 2를 2 봤으면 5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5점을 주기 때문에 점수는 상당히 큰 거죠. 3.5점이니까. 근데 그것도 과탐 2를 잘했을 경우에 사실은 과탐 2의 점수가 자기 점수 플러스 3점을 주는데 과탐 2 한 과목을 봤는데 그게 과탐 1을 봤을 때보다 점수가 떨어지면 가산점 받으나 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죠. 숙명여대 신소재 물리니까 물리를 봤을 때 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유형1 사회탐구 과목 응시 시 해당 과목의 변환 편입 점수에 3%, 또 유형 2 과탐을 응시했을 때 3% 이렇게 지원 계열에 따라서 사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과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교차를 할 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반영인데요. 영어는 이제 등급만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죠. 가산점과 감점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점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고대, 서울대, 가톨대, 충남대 경우인 거고요.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여기 있는 뭐 서울과학대, 이대, 중대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뭐 감점을 주든 가산점을 주든 그 두 개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총점이 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차이인 거지. 어차피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이고요. 다만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 등급 환산점에 비율까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반영 방법을 영어에서 쓰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실질적인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건 본 표인데요. 서울대 인문 같은 경우 감점을 줍니다. 감점을 주기 때문에 국어 33, 수학 40, 영어 감점, 탐구 26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따지면 국어가 1일 때 수학은 1점이, 영어는 감점 이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이면 뭐 감점이 없고요. 2등급이면 0.5점, 3등급이면 뭐 2점, 4등급이면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점을 감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학생의 취득 점수예요. 취득 점수를 가지고 했을 때 환산점으로 보면 367.6이 나오는데 똑같은 점수에서 영어 2등급을 받게 되면 0.5점이 깎인다는 거죠. 0.5점이 깎여서 차이는 367.1이 되고 3등급을 받으면 역시 점수가 또 2등급보다 1.5점 더 깎이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점수 산출 방식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죠. 경희대 같은 경우 반영 비율을 가지고 보면 수학이 1일 때 영어는 0.6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은 환산을 하기 때문에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6점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자, 점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 번째 학생은 영어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일 경우 환산하면 536.56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영어가 2등급이면 1등급은 200점이고 2등급은 196점이죠. 그 점수를 더했을 경우 비율로 따지면 약 534.16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를 보면 4점이에요. 4점 차이인데 영어의 반영 비율이 0.6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2.4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1이 아니라 0.6이기 때문에 이 차이보다 0.6으로 줄어들면서 차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2.4점 차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와 같은 그런 과목은 한번 환산을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사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미반영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 등급만 있으면 만점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반영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그냥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고요. 이런 대학들은 감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산점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떨어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가군, 나군, 다군, 군 성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원한다. 그럼 떨어지죠. 가군, 나군, 다군의 군별로 하나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장의 원서를 쓰는데 한 군데는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대학을 어느 군에 쓸 거냐? 군의 성격을 보면 가군과 나군 중에 하나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 다군은 이게 변수가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가군에서 뽑는 대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 다군은 변수가 많고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게 형성된 데서 쭉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니까 추가 가능성은 높지만 처음에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 데서 쭉 내려오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군을 내가 안정적으로 쓰고 가나를 소신이나 상향한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좀 안정적인데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쓰시고, 또 가군과 나군 중에 하나는 좀 상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 하나는 상향. 이 부분을 가나군에서 찾고, 다군은 이게 상향과 안정을 찾기 좀 어려운 변수가 많은 군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죠. 입시 기간에 모의 지원 결과를 믿고 원서를 접수한다. 입시 기간에서 이제 모의 전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취소된 다음에 점수가 나온 다음에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 그걸 너무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군마다 복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그냥 갑자기 가군 확 써놓고 너무 높게 설정되면 실제 원서는 또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이 배치표죠. 이걸 믿고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종이 배치표에 나오는 그런 합격선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반영할 때 비율을 그냥 25, 25, 25, 25로 비율을 해서 계략 선만 나타내 준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사실 그런 종이 배치표에서 어디가 안정인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비율이죠. 비율을 곱해 보셔야 돼요. 비율을 곱해서 총 한산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배치표는 그냥 25, 25, 25, 25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이 반영하는 비율까지를 다 집어넣은 건 아니다. 그걸 보시고 그래서 계략적인 위치만 잡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죠. 작년에 합불 자료를 100% 믿지는 마라. 당연히 이건 참고 자료고 입시는 변하는 거고 해마다 다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수능의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대학마다 경쟁률이 달라지고 또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지면서 어떤 해는 뭐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떤 해는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일단 참고로 삼되 100% 믿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전략은 6월과 9월을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설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군, 나군, 다군별로 내가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 안정적인 대학을 가나 중에 어디를 설정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대학마다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살펴서 나의 점수, 환상점을 최종 좀 구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수능 때까지 준비를 하실 때 국수 영탐을 다 잘하는 학생들은 4개 영역을 다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4개 영역이 고르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은 어쩌면 좀 자신 있는 영역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시 모집은 나의 취득 점수의 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오는 과목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능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